안녕하세요. 황혜선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고장에 그 웅천에 있는 그 웅천천이 있습니다. 그 웅천천 주변의 역사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웅천천 주변에서 있었던 그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웅천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알려진 바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웅천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지를 통해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천천은 길이가 한 36km 정도 나온다 그래요. 우리 고령에서 상당히 제일 길지요. 대천천이 18km인데 대천천이 18km인데 거의 한 배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 웅천천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감입공류, 꼬불꼬불 산 계곡을 따라가지고 꼬불꼬불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에 비해서 대천천은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흘러져 내려가지고 경사가 상당히 커요. 그런 점에서 웅천천이 길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대천천보다는 웅천천 유역에 좀 그 문화적인 현상이 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웅천천은 약 36km의 하천으로 서해안에서도 사실상 금강, 또 삽교천을 제외하고는 아마 손꼽을 수 있는 이런 하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국가관리 하천으로,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국가의 그 돈이 투입이 되어서 앞으로는 아마 관계 관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큰 강이다 그래서 대천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 그 대천천하고 혼동이 되고 또 대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웅천천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아직도 흔적은 남아있죠. 대천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부사방조제가 또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도 중간에 그 끄트머리에 이 범나무니 만든 평야 하중도가 2개가 있습니다. 웅천 그 수쟁이들, 석궁의 단지 같이 모여있는 수쟁이들, 그리고 웅천 가다란 성동리, 이런 그 수쟁이들과 성동리 하중도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옆에 또 간척지, 또 충적평야, 보령댐, 뭐 하여튼 이런 그 많은 그 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마량진, 하류에 마량진이 설치되고, 또 옛날에 남포, 고남포가 있었고, 뭐 쭉 해서 성주사지, 무량사 이런 전부 다 웅천천 주변으로 형성된 이런 문화들인데, 이거를 이번 시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고남포, 남포현의 중심지가 웅천천에서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철도 건설과 관련돼 가지고 철교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성동리 지역의 수해 문제, 이런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천천 하구의 그 시정학적인 중요성, 역사적 시정학적인 중요성,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에선 살펴보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도 한 시간을 더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주제인데요. 남포읍성 다 가시면은 이렇게 남포읍성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고려시대에 서해로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 나성을 쌓고 우왕 때 석성으로 해서 군영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냐면 현재 남포읍성이 고려시대에 쌓았고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남포읍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제가 그 남포가 원래 웅천 수부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논문을 1998년도에 거의 한 30여 년 됐습니다. 논문에 발표를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곳에 기록도 하고 또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학계 같은 데서도 옛날에 남포는 원래 그 웅천 수부리에 있었다. 근데 아직도 남포읍성에 안 내기에는
옛날 원래 남포읍성이 수구리에 있다는 얘기는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 고려시대에 여기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안내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게. 그렇죠. 아직도 좀 헷갈리는데 아마 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포읍성은 원래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웅천 수구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증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1530년에 조선시대 1530년에 나온 신증 동국여지 성남인데 이 기록에 여기 최초로 맨 끄트머리 아랫부분에 고적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적에 보면은 옛남포, 고남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요. 1530년 기록에 남포 기록 보면은 고남포, 지금 관하남 쪽 시보리에 옛날 현의 유지가 있다. 이 말은 1530년 이전에 옛날 남포, 고남포, 남포가 지금 현재 남포의 시보리 지점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1530년 이후에는 이미 옮겨갔다는 얘기죠. 옮겨오기 전에 고남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30년 이전에 어느 때인가 현재 읍내리로 이동해 왔다라는 이런 기록이에요, 이게. 자, 이것은 1872년도에 남포현 지도예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그려져 있는데, 자, 분명히 여기 나타나 있죠. 여기 오늘날 남포읍성이잖아요. 남포읍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고읍기가 있어요. 남쪽 시보리 지점에 옛날 고읍의 터가 있다. 그리고 고읍면이 여기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웅천천이 쭉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웅천천 옆에 고읍면, 그리고 여기 옥미봉 봉수대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잔밑산, 웅천 잔밑산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 지금 고읍기가 있는데 이게 웅천 수구리 수안마을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마치가 표현되어 있죠. 말제. 그래서 여기 조선시대 도로 보면은 남포읍성 남문에서 마치를 넘어가지고 홍산 방면으로 가지고 마치대로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치라고 하는 이 고개인데 이게 큰 길이었거든요. 저쪽 동쪽으로 가는 큰 길인데 지금은 이미 들다가 엊그제 뿔이 뚫렸죠. 자, 그 마치 산줄기 아래 내려가면서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마치 뿔 뚫려가지고 지금 마치 이름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옥동터널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좀 의아스러워지. 이게 역사적인 좀 맥락을 가지려면은 마치 터널이라고 해야 이게 원래 마치거든요. 여기 지금 마치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터널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옥동터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옥동리도 아니거든요. 거기가 읍내리인데 이게 마치 터널이라고 했어야 여기가 옛날에 남포현의 큰 고개인 마치 고개였구나라는 건데 그 옥동터널도 지금 바뀌었어요. 쓰여져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여기 지금 마치 터널, 옥동터널 아래로 내려가서 고읍기 웅천 수부리에 고읍기 저기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야, 그럼 웅천 수부리에 가면 그 증거가 뭐냐? 논밭에 이와 같은 기왓장이 굉장히 많이 굴러다닙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 기왓장 무늬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세요, 기왓장 무늬. 쭉 보면은 마치 뭐같이 생겼냐면은 고기 가시같이 생겼죠. 생선 가시. 그래서 학계에서 이걸 어골문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이 어골문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하여튼 어디 가서 이 어골문 보면은 이건 고려시대 기와다 하면 거의 뭐 99% 맞습니다. 이거. 웅천 수부리에 대부분이 이런 기와장이 굴러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굴러다녀요. 이런 어골문도 있지만은 사격자문, 이렇게 바플리케 젊은 사격자문, 또 이런 거 줄무늬 갖다 이렇게 붙인 것. 이런 사격자문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때 많이 유행했다 그러고, 이런 줄무늬 갖다 붙인 것은 이제 백제시대 때 유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왓장들이 상당히 많이 굴러다닌다는 점인데, 자, 이런 기왓장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조선시대 기왓장이에요. 이 조선시대 기왓장의 특징은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청해파문이라고 해서 푸른 바닷물결처럼 둥글둥글하게 되는데,
수부리 소환에서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와장은 없어요 지금 이게. 이게 어쩌다가 남북성 같은 데도 발굴이 되긴 하는데 이 수부리에서 안 나오고 뭐 혹시 오래된 그 어떤 제실집이라든가 또는 오래된 기와집 이제 민각 기와집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그 청해파문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고려시대 것은 없고 거기가 이렇게 통일신라 때나 고려시대 때 어글문이 이 웅천 수부리에서 나온다. 이건 뭘 얘기냐면 거기에 이미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시소, 남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어골문 와편을 우리 보령 지역에도 볼 수 있는 곳이 웅천 수부리 말고 또 하나 있죠. 성주사지. 성주사지하고 수부리에서만 거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골문은. 그래서 이런 증거를 통해 가지고 웅천 수부리가 옛날 호남포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그 기와장을 죽다가 이게 어글문이죠. 어글문인데 이 끄트머리 보면은 한자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명문 아주 중요한 명문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관자지요. 관청용 기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울 때 관청에다 쓰기 위해서 관자를 넣어가지고 민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관청용 기와다. 그래서 이거 좀 이제 지웠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보령박물관에다 기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청용 기와 이거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글문 기와 관청용 기와 이런 걸 봐서 수부리에 옛날 남포현 시소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이게 문초석이에요. 문 여단대만데 문초석 얼마나 해달렸는지 가면 내가 뺀질뺀질하게 탈았죠. 지금 여기 그 볼펜 하나 크기 정도 지름인데 또 여기는 이제 벽에다 바짝 붙이기 위해서 납작해가지고 이렇게 문초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발굴이 됐거든요. 이 문초석은 지금도 볼 수 있죠. 저 오천 수용성에 가면은 요 성문 있는데 성문 쪽 문 쪽에 지금 이와 같은 그 문초석 구멍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수부리에 문초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큰 관청 건물 아니면은 성문의 문초석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지명도 참 남아 있어요. 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안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치소안, 소안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돼 갖고 지금도 고읍내라고 부르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전에 그 어르신들이 있을 때 지금 그런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부당, 수부 삼리마을이 지금 부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말로 붉은댕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게 붙었냐면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군현에 치소가 있는 관청 부근에는 부군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부군신을 모시기 때문에 이 사당 이름을 뭐라고 해요? 부근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부근당이라고 불린 사당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지도서에 보면은 부근당리라고 하는 이런 지명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서 부근당리의 지명 이름 나오고 지금은 붉은댕이 변해가지고 부당 이렇게 되는데 부군신, 이 부군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고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 고을 마을의 안녕을 빈다든가 또는 뭐 토지 곡식신을 빌어가지고 풍요를 빈다든가 이런 시를 갖다가 부군시라고 하는데 부군신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부군신이라고 해서 뭘 갖다가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대요. 그냥 새끼줄에다가 그 돈, 지폐 이런 걸 갖다가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해가지고 당 안에다 넣고 제사 지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군신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부군신을 모시는 사당이 각 군현마다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근당이라고 불리하고 지금도 붉은댕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이제 향교가 있죠. 각 고을에는. 근데 원래 남포 향교가 지금 현재 남포 옥동리에 있는데 원래는 조선 태종 때 옮기기 전에는 중상굴, 평리 중상굴에 있다가 태종 때 대천리 향교말로 왔다가 이동된 다음에 지금 이제 옥동리로 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보면은 수부리에 남포에 시소가 있었다. 이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530년에 오면은 벌써 옮겨져 온 거죠. 그럼 언제 옮겨졌을까라고 하는 1530년에 고읍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1530년 이전에 만들어진 1430년에 만들어진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없죠. 고읍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1430년과 1530년 사이에 옮겨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기록은 수부리에 있을 때의 기록이에요. 수부리에 있을 때의 남포현의 기록이죠. 자, 삼국사기 시리즈에도 고읍이 없어요. 고려시대 때 기록. 고려시대 지어진 삼국사기 시리즈나 조선 초 세종 때 지어진 남포현 조에는 고읍이 없는데 1530년대 고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430년 이후에 옮겨왔는데 그럼 언제 옮겨왔을까라고 하는 점인데 자, 남포읍정, 현재 남포읍정을 쌓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죠. 세종 27년 1445년에 충청도 남포읍정 쌓는 것을 흉년으로 정지했으나 쌓기를 청합니다 해서 이때 오면 세종 때 오면은 이 각 우리나라 서해안의 읍성들을 다시 옮겨가지고 털을 잡아 옮겨가지고 다시 쌓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포읍정도 옮겨가지고 현재 남포읍정을 읍내리에 축성하는 거죠. 1445년에. 그래서 쭉 이런 논의를 거쳐가지고 흉년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국 1년 뒤에 세종 28년 1446년에 완성을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때 이제 세종이 충청도 성 쌓는 일을 파하고자 하는 이가 있었는데 내가 따르지 않았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 그래서 흉년인데 왕이 쌓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1446년에 성을. 그러니까 1446년에 남포읍정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46년 이후에 옮겨온 거죠. 그래서 1446년 이후에 옮겨왔기 때문에 1530년 기록에는 고읍이라는 이런 그 기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웅천 수부리가 이 옛날 원래 고려시대 때까지 남포현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위에서 본 지도인데 대강 뭐 다 아시죠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웅천천이죠 지금. 그렇게 웅천천이 아주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이 웅천천이 여기 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수부리 수안마을이죠. 수부리 수안마을이고 여기가 수부삼리 붉은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이게 읍지와 관련된 지역인데 이게 이쪽으로다가 이동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고남포가 이게 웅천천 유역에서 만들어진 참 가장 큰 이런 하나의 문화유산이고 남포라고 하는 지명도 원래 여기에서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남포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수부리 하다 보니까 참 남포였냐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남포현 시소가 이동된 다음에 그럼 수부리 지역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려가가지고 웅천 대천리 지역에 시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보통 그 시소가 있는 데는 읍내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령 같은 경우에 읍내장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남포는 읍내리에 남포장이 없어요. 대천리에 고남포가 있었던 남쪽 아랫부분에 대천리에 웅천면에 대천장 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것을 거래를 하는 거 보면은 시소만 옮겨갔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는 고남포였다. 그러니까 시소만 이동한 거지 사람의 중심지 이동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시장이 대천리에 대천장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읍내장은 있지 않은 이런 남포현의 특이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남포 대천장 웅천의 대천리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조선 후기에 보면은 보부상단들이 충청도의 보부상단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는데 남포 대천장은 이 저산 8읍 보부상권의 오시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8개 8대 시장권 중에 하나로 이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에 오면은 이제 웅천 면사무소가 대천리에 형성이 되죠.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면사무소 자리인데 지금 웅천 대창리로 이정했잖아요. 면사무소 자리인데 지금
기둥만 이렇게 대철리에 면사무소가 있었던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도 면사무소 1928년도에 면사무소 이동가고 시장 이동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정항선 철교의 웅천역이 대천리에 만들어지지가 않고 시장 이동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대창리에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그 웅천 보령의 제2도시라고 할 정도로 웅천이 지금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시장은 지금 다 보령 관내에 다른 면에 그 시장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웅천 시장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1928년도 12월 8일자 보면 웅천 시장 이전 축하회가 참 성대하게 거행됐다 하는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928년 8월 23일부터 개시가 되었고 개시일도 이칠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대창리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호남포가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은 아마 오늘날 웅천의 중심지가 수불이였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이동되면서 이 시선은 남포로 넘어갔고 중심지 시장 발달은 대창리, 대천리, 대창리로 거쳐서 이동되면서 오늘날 웅천의 뿌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수불이 호남포다라고 하는 점, 웅천천 위역에서 웅천이 성장을 했고 남포가 성장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제는 웅천천 하구 있죠. 지금 웅천천 하구에 보사방조제가 만들어졌는데, 자, 웅천천 하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그 기능을 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백제시대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제시대 성주사 사적기에 성주사와 관련해 가지고 백제 법왕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오합사를 지었다. 이게 성주사라고 하는 건데 백제시대 오합사. 백제시대 여기에 성주사의 전신 오합사를 지은 이유가 뭐냐? 전쟁에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는 일종의 호국사찰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은 국가 현충시설이죠. 이게 사비성 수도권 주변에 안 만들어지고 사비성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웅천천 주변 성주사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웅천천을 통해 가지고 대외적인 통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 지역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게 이런 멀리 산속에다가 이런 걸 세우질 않죠. 이게 중심지에다가 세우야 하는 얘기죠. 국가 호국사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붉은 말이 밤낮으로 6번이나 돌았다. 또 삼국사기에 또 북악오합사에 절을 돌다 풀만이 이었다. 또 일본 서기에도 말이 금당 돌다가 쉬지 않고 풀만 먹을 때만 그쳤다. 이상한 일. 망할징조, 백제의 망할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과 내용이 오합사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국가 호국사찰, 정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성주사였다라고 하는 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곳이 이 웅천천 주변 서해안 지역에 설치됐다. 그만큼 백제가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얘기 하나의 관문 역할. 사실은 이렇게 백제 망할징조가 성주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사비하에서 뭐 핏빛물이 흘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로 그 금강 위역에서 백제 수도권 주변에서 백제 망할징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런 곳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라는 것은 또 웅천천 위역의 중요성, 백제가 중요했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게. 자, 아까 여기 이제 이게 동료지 성남의 고적을 봤는데 이제 이 본문을 보겠어요. 여기 건치 연역에 보면은 둘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신호 때 외구 침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서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그랬다 공양왕 2년에 진성을 설치하고 유리에 흩어진 백성을 안집시켰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고려 우왕 때 외구가 침입해서 남포현에 외구가 침입해서
백성들이 흩어졌고 공양왕 2년에 성을 쌓고 백성들을 불러모았다 얘기거든요. 자, 좀 구체적으로 동료지 성남 말고 세종실록집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홍무 13년 경신에, 이게 홍무 13년이 1380년이에요. 1380년에 왜구로 인해서 인물이 서방으로 흩어졌으므로 공양왕 2년 1390년 10년 만에 비로소 진성을 설치하고 유리에 터진 백성들을 안집시켰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남포현 지역, 웅천천 하구 남포현 지역이 왜구에 의해서 쑥대밭되었다는 얘기죠. 왜구가 여기다가 배를 정박시켜놓고 웅천천 하구에 정박시켜놓고 웅천천 하구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내륙으로 계속 힘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배만 똑같은 배가 10년 동안 계속 들어오는 거지. 이게 10년 동안 외구 배가 하나의 내륙 진출 전진기지 역할을 한 것이 웅천천 지역이다라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이게 단 두 문장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이게. 10년 동안 외구의 내륙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웅천천하고 남포현이다. 그래서 고려사에서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엇과 비교되냐? 우리 역사책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진포대첩 금강하구에. 이게 1380년 8월이에요. 500척이 넘는 왜구의 대규모 선단이 진포에 들어오니까 고려는 나세, 심덕부, 최무선한테 진포 100척을 주고 맡겠다. 그런데 이때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로 사용해서 왜구를 맺었다. 유명한 진포대첩이지 우리 교과서에. 화포 사용, 최초의 화포 사용.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문제 답입니다. 최초의 화포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최무선. 싸운 이름은 진포대첩. 그래서 최무선의 진포대첩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왜구를 완전히 잡았어요. 그러나 이미 들어간 왜구들이 홍산까지 들어가서 최영 장군이 홍산대첩으로 물리쳤고, 그 다음에 전라도 남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성계의 황산대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구가 금강하구가 육지로 들어가는 요충지다. 그러니까 금강하구로 들어간 거지. 이게 아무데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똑같은 해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1380년에 아까 얘기한 남포침입이에요. 웅천천 하구로. 그러니까 이때 왜구가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요충지로 여기 내륙 요충지로 여긴 곳이 금강하구 그리고 웅천천 하구를 지금 웅천천 하구 왜구 들어왔죠. 근데 아까 10년 동안 쑥밭이 됐다고 했죠. 왜 그러냐? 봐요. 왜저기 옛 땅 주둔하니 왕한덕이라는 사람이 최운의 이승원과 함께 도둔곳까지 빈 도둔곳까지 쫓아가서 싸웠으나 대패했다. 그래서 왕한덕은 말에 떨어져 죽고 전사도 40년 왕한덕은 장수의 이름 걸고 남포전투에서 전군이 괴멸되어 따라오이신을 선상시켰다. 그러니까 남포 쳐들어오는 왜구는 우물리친 거예요. 이게 왕한덕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물리쳤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쑥대밭이 된 거지 이게. 다행히 진포대첩은 최무선 등이 물리쳐가지고 그냥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해에 똑같은 왜구가 들어온 것이라는 점에 이게 금강하구와 같이 요충지죠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는 당연히 이런 왜구가 들어오는 길목에 방어벽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웅천천 하구에 수근기지 마량진이 설치가 됩니다. 충청 수용하에 마량진이 설치가 되고 1510년에 마량진성이 축조되면서 방어기지를 만들어요. 자, 대비해봐요. 금강하구 당했죠? 그래서 금강하구에 고려 말에 장암진이 설치가 돼요. 장암진성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서천포지요. 지금 발전소 옆에. 금강하구를 방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금강하구나 웅천천하구나 왜구 침입의 하나 요충지다라는 점에 이게. 그래서 방어진을 만드는데, 자, 장암진 서천 쪽에 장암진 만드는데 건너편 군산 쪽에는 군산진, 옥부진이 만들어져 가지고 금강의 양쪽에서 성을 만들어서 방어벽을 만들었어요. 그럼 마량진은 어떠냐? 마량진도 고령 쪽에는 마량진, 웅천 황절이에요. 그런데 빈 쪽에는 도둔곳,
도둔곳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전초기지를 만들어요. 웅천천 양쪽에다 광화기지를 만든 거죠. 이렇게 중시된 곳이에요. 자, 또 하나 이제 조선시대 이런 내용인데 좀 간접적인 얘기인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환영루 계해독이라는 기록인데 이게 뭐냐? 환영루 계해독이가 뭐냐면은 충청수영에는 영보정보다 먼저 만들어진 정자가 있어요. 이게 환영루의 영보정보다 선배 정자예요. 근데 이장생 수사가 충청 수영성을 만들고 낙성 기념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해야 되냐? 환영루에서 열려요. 그래서 환영루에서 잔치를 열려요. 낙성 기념식. 근데 환영루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 장면은 어느 날 같으면은 사진기가 있으니까 사진기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땐 사진기가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요. 잔치 장면을. 이게 뭐냐면 환영루 계해독. 환영루에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그림입니다. 이 환영루 계해독을 수사 이장생이 그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기 아는 글하는 이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 이 환영루에서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이 그림 보고 네가 좋은 글 좀 써놓으라고 그런 것이 환영루 계해독이에요. 근데 이 환영루 계해독이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삼포의 외놈들이 반란 일으키자 조정이 이들을 토벌하고 요회되는 곳에 성사토록 명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 말에 왜구가 날뛰니까 조선시대는 왜구를 날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래줘요. 그래가지고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에다가 왜구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재팬타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거기 살면서 장사를 해요. 조선과 교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구들이 장사할 수 있으니까 굳이 노략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구들이 장사하는데 조선이 물건을 제대로 안 줘요. 쌀 100가마 팔아라 그러면 조선에서는 아니야 70가마만 팔아줄게. 콩 50가마 팔아라 그러면 조선에서 아니야 40가마만 팔아줄게. 다 달라는 대로 안 줘요. 왜? 달라는 다 주면 배가 불러가지고 왜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심성도 배불러면 말 안 듣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구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게 터진 것이 삼포에서 외놈들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걱정이죠. 아, 저놈들 살려려고 그랬는데 반란 일으키는 또 이놈들이 왜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노략질할 것 같구나. 고려말처럼.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각 도에 왜구가 고려말처럼 들어올 수 있는 곳 한 곳씩 지정을 해라. 국가에서 돈 줄 테니까 성을 쌀 테니까. 그러니까 충청도는 왜구의 가장 유력한 지점으로 마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마량에 성을 쌓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량이 얼마나 이때 나라의 충청도에서 인식이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왜구와 관련해서. 그래서 마량 신청을 했어요. 성 쌓는다고, 왜구 막는다고. 그런데 여기에 일본은 이 글쓴 중형, 이기라는 사람의 중형이 일보다가 이런 거리를 했습니다. 마량만 쌓지 말고 이 기회에 수영성과 같이 쌓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마량진성과 수영성이 함께 1510년에 크고 우뚝이 큰 두 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량진이라고 하는 것이 왜구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융천천하고의 그런 시정학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량진성은 1510년 정덕 10년에 돌로 쌓았는데 1371척 우도 수군첨 절제사의 영문 첨사 수군첨사의 영문이 있다. 그리고 같은 책에 뭐라고 나오냐. 비인연의 도둠고수 전방기지 건너편이죠. 우도첨 절제사가 즉 마량진에서 군사를 나누어 지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지금 세종 5년에 도둠고수에 외선 50척이 들어와서 경선을 불태웠다. 김성길이라는 사람이 외적과 더불어 싸우다가 창에 맞아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종 때까지도 웅천천하고 도둠고수에 왜구가 들어왔어요. 삼포에다가 재팬타운을 만들어 주기 전에도. 그러니까 웅천천하고가 계속 왜구의 표적이 되고 일본은 웅천천하고가 내륙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기가 막힌 요충으로 여겼던 거죠. 그 반면에 또 우리나라도
서해로 나가는 이런 요충이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웅천천 여기 지금 웅천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잖아요. 그 웅천천하고 지금 여기 포사방조제가 있는데 이 포사방조제 끝에 요 끄트머리 요 부분에다가 마량진성을 쌓은 거지 이게. 그래서 마량진성을 쌓고 요 건너편에다가 도둠구슬을 쌓아가지고 이 웅천천을 방어를 했고 수안은 바로 요 위쪽에 지금 수안이 있게 돼가지고 외구 방어 또 외구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런 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량진성은 이런 모양으로 쌓여져 있고 지금도 마량진성 이 웅천 황교리에 이렇게 마량진성 흔적이 바다를 접해가지고 이렇게 성이 남아있고 또 산 위를 쌓이는 성벽이 지금 고스란히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량진이 1655년에 효종 때 돋은 곳으로 비인으로 옮겨가지요. 그래서 마량진은 옮겨가는 이유는 배대는데 불편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웅천천 하구가 썰물이 되면은 박히죠. 그러니까 지금 다 간척했잖아요. 그래서 배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마량진으로 옮겨갔는데 수군 기지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지명까지 가져가서 마량신이라는. 그래서 지금도 서면에 가면은 마량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서천에서 오는 날이 마량이라는 지명 관광적으로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고 있죠. 뭐 마량 해돋이 마을 또 마량진 최초의 성경 전례지 뭐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데 웅천 황교리 마량진성은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 어느 날 구진 이렇게만 남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지명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까 서천에서 그렇게 잘 쓰는 마량진, 마량, 웅천천에서 발생된 이런 그 역사 용어입니다. 이게. 이 아까 지금 마량진성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남아 있는데 요 마량진성을 지금도 마량하면 다 마량진 하면은 전부 서면만 떠오르지 학교에서조차도 웅천 황교리에 있는 보령 마량진을 알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해요. 이거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적지예요. 그러게 해놓고 홍보도 하고 안내판도 붙이고 또 답사객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남 관내에 수영성 휘하 그 성벽 중에서 지정 안 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지정을 안 했냐? 이 마량진성이 옮겨간 뒤에 이 지역이 다 그 주변에 살던 장수황씨 선영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은 이 안에 장수황씨 묘소가 잔뜩 있습니다. 사유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문화재 시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죠.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화재 시정을 해놓고 잘 관리해서 사람들이 성벽도 올라오고 이 정상에 올라가서 웅천천 하고 감상도 하고 하면은 상당히 경치도 좋고 지금 할 텐데 하여튼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지명도 잃어버리고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좀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지 이게 마량진성.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주장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백제 부흥운동기 백강. 이게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해요. 3년 동안. 그런데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주류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주류성이 어딘지 오늘날 아무도 몰라요. 학계에서. 여기다 저기다 분분만 해요. 그런데 그 옛날부터 유명한 그 수도나 요충지는 다 강을 끼고 있죠. 뭐 부여, 서울 뭐 강을 끼고 있는데 주류성도 백제의 부흥운동에 거점 주류성도 강을 끼고 있어요. 그 강이 뭐냐? 백강이에요. 백강도 오늘날 설만 분분하지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이 백강이 왜 중요하냐?
동아시아 최초로 국제 해전이 일어났던 백강구 해전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동아시아 국제 해전, 당나라와 신라, 백제와 외가. 그래서 특히 일본 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게 기술을 하는 것이 백강이에요. 백강구 해전에서 일본이 백제를 도왔다가 패배한 장소다. 그래가지고 이 백강구, 백강만 정확하게 밝혀지면은 일본의 수학여행단, 관광객을 상당히 유치하던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요소인데 여기저기 좀 분분해서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웅천천이다 얘기고 또 전라도 쪽에서는 동진강, 금강 아래 동진강, 또 홍성 사람들은 삽교천이다. 또 연기군 사람들은 아산만이다. 그러니까 아산만, 삽교천, 웅천천, 동진강. 자, 그럼 어디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때 외가 400척이나 되는 구원군을 데리고 백제를 도우러 왔는데 아무데나 왔겠느냐. 자기들이 보고 아, 여기는 내려들어서 요충지다. 그 일본이 인식하는 요충지 그런 곳으로 왔지 아무데나 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요충지를 증명을 해야지요.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렸죠. 외구가 웅천천을 얼마나 노리고 동천천이 얼마나 방어했냐. 자, 그런 거와 함께 한번 기록을 보겠어요. 자,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백제가 망하기 전에 성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신 성충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죽음에 임해가지고 의자왕한테 뭐라고 하느냐. 다른 나라의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만약에 당나라와 신라가 쳐들어오면은 육지로는 치면을 방어하고 수구는 기벌포를 방어하시오. 이게 요충지입니다. 치면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금산에 있는 탄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금산. 그러니까 신라군이 금산으로 해서 들어오죠. 부여로. 기월포는 금강하구예요. 그러니까 금강하구와 탄현을 막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충신한 사람이.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충신이 흥수. 흥수가 뭐라고 하냐. 유배되었는데 백강과 탄현은 아욱의 요로다. 아욱의 요충지다. 백강. 여기 백강이 나오죠. 탄현은 아까 치면이에요. 그런데 당병으로 하여금 백강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신라인으로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벌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탄현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백강을 지명했잖아요. 요소를 갖다가. 그러니까 기벌포와 함께 백강 두 개가 해안 쪽에서 요충지로 충신에 의해서 지명이 된 거지. 자, 그럼 백강이 어디냐? 수정광이가 진짜 쳐들어와요. 660년에.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인천 앞바다의 덕적도에서 서해안을 타고 금강 하류로 쭉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는 중에 신라와 백제에서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계백으로 하여금 5천 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 신라군과 싸우게 해서는 계백이 전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백이 전사는 우리 잘 아는 황산벌 전투지요. 논산에 있죠. 금산보다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탄현이 뚫렸어요. 지금 탄현을 지났으니까. 탄현이 뚫렸으니까 백제에서는 계백한테 논산 황산벌에 가서 막아라. 그래야 백제 황산벌 전투인데, 자, 그러면 이미 백강을 지났죠. 아까 흥수가 지적한 백강. 그래서 백강에서도 이미 상륙작전이 있었던 거죠. 상륙작전이 있었고 백제가 막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백강을 지났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디 막으냐? 두 번째, 웅진구, 기벌, 금강하구를 막아라. 그래서 막았는데 허정광이가 아군과 싸워서 아군이 패했다. 그러니까 허정광이가 금강하구에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이 정황을 봐요. 쭉 내려오면서 백강을 지나니까 웅진구를 막았다. 그럼 이 얘기는 금강하구보다 백강은 북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백강이 위에 있으니까 백강 지나서 웅진구를 막았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과연
웅진구 위쪽에 있는 백강이 삽교천이냐 안성천이냐 했을 때 안성천과 삽교천은 역사적으로 왜구의 표적이 되고 왜구 방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된 적도 없고 그런 역사적으로 어떤 그 백제를 압박할 수 있는 사비성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웅천천하고는 그런 역사적인 기능과 함께 웅천천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사비성 금강으로 올라온 제1진과 웅천천으로 올라온 제2진이 사비성을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나 그동안의 왜구가 들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보나 웅천천하고가 백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워낙 단합력이 좋죠. 동진강 여기를 백강을 해달라고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전라도에서 학술대회 하는 것뿐 아니라 서울의 국회의사당에까지 가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학술대회를 해요. 국회에 빨리 지정을 해라 너희들이. 백강은 동진강이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에다 싣고 온통 나라에 홍보해가지고 동진강 새만금 앞바다에 백강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정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누가 해주가니? 쉽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 주장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가서 웅천천 하구가 백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자, 그런데 이게 백강전투에 대한 얘기가 삼국사학이나 중국 역사책인 구당사나 신당사나 자치통감에 똑같이 나와요. 이게 바른 것이 옵니다. 수군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그러니까 금강에서 웅천천으로 가서 육군과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그래서 저는 이 주류성을 지금 추정하기를 수부리 뒤에 있는 수부리 산성 약 2,8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산성이에요. 2,800m 되는 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는 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백강천천유역이요. 그래서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함께 만나서 주류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웅천천하고 백강구에 와보니 주류성을 도우러 온 외병 400척이나 와 있길래 당나라 군사와 신라 군사가 백강구에서 400척을 불태웠더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가 빨간해졌다. 그러면서 백제는 괴멸하고 부여풍은 도망갔다. 이게 백강구 해전의 유명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해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일본 역사교과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이 백강구 해전을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끄트머리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까지 빨간다. 이런 감정적인 문구까지 들어가지고 소설하는 바람에 학생들 머릿속에 아주 내리박혀져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도 백강 찾으려 많이 노력을 해요. 전라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요. 새만금 앞바다 동진강 앞에 데리고 와서 저 넓은 바다를 보고 저기가 백강구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흔적이 보이나요? 그냥 바다만 털어놨을 뿐이죠 이게.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마량진성 그 정상에 올라가지고 웅천천 하구를 내려다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웅천천 하구가 잘 보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제 희망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웅천천 하구의 이런 거 역사적인 중요성과 함께. 그래서 웅천천 하구는 서해안 쪽에서 사비도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또 외국이나 다른 국가와 대외 통로, 또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건방시대도 설치됐다. 이렇게 해서 웅천천의 역사적, 지정학적인 이런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런 것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을 좀 봤는데 이 부분만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웅천 성동리 저 북쪽 끄트머리에 가면은 도로가 옆에 이렇게 참 흔치 않은 비석 모양에다가 성동리 제방하실비라고 하는
이런 비석에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내판도 없고 뭐 보호판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여름 되면 풀 속에 그냥 풀을 뒤집어 쓰고 있고 누구도 관심을 잘 안 두는데, 자, 이것이 알려주는 웅천천의 하나의 역사 문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항선 있죠. 우리 장항선이 1919년도에 부설권 허가가 났고 철도공사 19년도에 시작을 한 다음에 20년도에 이 장항선을 넣는 철도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경남철도 주식회사. 자본금 10,000원으로 철도명은 충남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항선 철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경남철도 주식회사, 이런 그 사철이죠. 그래서 광천까지 1929년도에 완성이 돼가지고 대천역도 1929년도에 영업을 시작하죠. 근데 지금 이제 옮겨갔죠. 홍천동으로. 자, 그런데 29년까지 남포까지 왔는데 이제 남포서부터 장항까지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도공사를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난공사 지역이에요. 남포에서 장항까지는. 왜 그러냐면 웅천천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주산 밑에 터널을 뚫어야지. 심동터널, 환기역까지요. 그래서 웅천천을 연결하는 웅천철교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해서 31년도에 2년 만에 웅천 완공해서 웅천역도 영업 개시하는데, 자, 웅천철교와 건설된 철교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아까 그 제방 사실비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어느 날 다 사람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역사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이 제방 사실비가 아니면은 이 사실을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자, 웅천철교 문제가 뭐냐? 하천폭이 넓어요. 웅천천이 굉장히 넓잖아요. 대천천보다 훨씬 넓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범람원이 있어요. 거기에 평야가. 그래서 철교가 상당히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제는 장항선 철교의 철교를 126m 정도는 제방을 쌓고 웅천천만 철교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됐습니다. 그래서 1929년부터 빨리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장항선을 연결하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지도 봅니다. 여기 가운데 큰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웅천철교 있는 부분이죠. 웅천철이 쭉 내려오고. 근데 이 웅천천은 이 부분에 와가지고 두 갈래로 갈라져요. 숫쟁이들이라고 하는 삼각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지는데 아랫부분 큰 줄기는 큰 철다리, 그리고 대철 이쪽에는 작은 철다리를 두 개를 만들고 이쪽 범람원 평야지대는 제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카카오맵 지도도 이렇게 제방 철거했지만은 제방은 이제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여요. 그래서 제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제방 만들고 철교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려고 계획을 됐어요. 그리고 성동리지 여기 지금 삼각초 성동리, 그리고 여기도 앞에 성동리 투쟁이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홍수가 됐을 때 이 웅천천이 범람을 함과 동시에 여기 성동리 앞을 흐르는 이 작은 내가 있어요. 웅천천 지류, 이걸 성동리 암내라고 부르는데 이 암내로도 물이 넘치고 웅천천 본류에도 물이 넘쳐서 성동리가 큰 홍수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철도 넣는다고 여기다가 철교를 하루다 두 개 놓고 여기다가 제방을 쌓으니까 물이 쉽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막 이런 데로 제방 쪽으로 범람원 쪽으로 넘쳐서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동리에서 대단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철교 놓지 마라. 성동리 홍수 피해 때문에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책이 뭐냐?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성동리 민원 때문에 수해가 염려된다고, 제방 때문에 수해가 염려된다고 성동리에서 민원을 엄청 제기해요. 총독부에, 충남도청에, 보령군청에, 웅천면사무소에 아주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경남철도 주식회사에서는 대안을 제시했죠. 자, 그러면은 제방을 20칸 정도를 축소하고 그 대신 철교를 늘려주겠다. 철교 구멍을. 그럼 물이 이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동시는 오케이 할 줄 알았더니 성동이사는 뭐라 그러냐? 성동리에서는 그래도 철교 교각에 막혀서 물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 교각 때문에 아예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근본 대책을 세우다고. 다리는 넘게 문제가 아니다. 근본 대책이 뭐냐? 청동리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청동리 북쪽 웅천천에다가 제방을 쌓았다고. 약 1470칸 정도로. 자, 여기 아래 철교 두 개가 있죠? 제방이 있죠? 웅천천 쭉 흘러가서 저 위에 생명의 다리 저쪽 쪽에서 웅천천 직선으로 흘러가지고 기역자를 꺾이면서 웅천천이 흐르잖아요. 여기 생명의 다리 웅천천 제방 요 반듯한 요 부분에다가 제방을 쌓아달라 이거예요. 물이 못 넘어 들어오도록. 그런데 여기에는 자연제방이 있어요. 범람은 자연제방인데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넘어요. 그러니까 아예 높이 쌓아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아달라. 그러고 해서 철교를 말아 이거예요. 자, 그럼 제방 놓아주면 해결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이쪽 반대편 수부 1위, 수안마을 물이 웅천천에 흘러오다가 성동리로 못 들어가고 그 물이 전부 다 꺾이면서 공격사면에 해당되는 수안마을로 다 댑니다 이거예요. 거기다도 수안마을 물 댐비는데 수안마을에 그 물이 다 댐비면 우리 수안마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안마을에서 막 야단났죠. 제방사치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죠 이게. 그래서 웅천 변사무소에서 어렵게 중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 제방을 쌓아주기는 쌓아주겠다. 철교도 놓기는 놓겠다. 그 대신 이렇게 하자. 제방이라고 하는데 성동리 앞내로 들어가는 웅천천 지류 거기 한 30-40m를 거기는 제방을 쌓지 말고 교각을 세워가지고 다리를 만들자. 구멍 뚫어 놓자. 그러면은 물이 내려오다가 일부가 그 생명의 다리 밑으로다가 물이 새 들어가가지고 청동리로 들어갈 거고 일부의 물은 수부리로 갈 것이다. 분산된다 이거죠. 그럼 수부리 가는 물이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부리 사람들은 좋다. 물이 더러우니까 좋다. 그럼 청동리 사람들은 수해인만데 여기 들어오면은 그래서 다리를 도와준 거예요. 왜? 자, 성동리가 수해되잖아요. 그럼 북쪽 제방으로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다리를 타고 이쪽 안성굴 내성 산 쪽으로 도망을 칠 수 있도록 도망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라. 그래서 이 다리 이름 별명이 생명의 다리다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다리 만들어지고 제방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민원을 해결해가지고 성동리 두부리 사람들 민원을 해결해서 웅천 작은 철교와 큰 철교 두 개를 만들어서 장항선 철도를 연결한 겁니다. 웅천천 하구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들이지 이게 지금 다 잊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다리 1932년 9월 7일 날 성동리 제방도 완성하고 31년도에 웅천천 이 철교도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성동리와 수고리 간에 이 싸움이 심했던지 신문에까지 매일 신고에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경성 장문조라고 하는 회사에서 3,600원에 성동리 제방을 쌓아가지고 수구리 간에 홍수가 될 적마다 몇십 년간 홍수방어 시비가 일어났는데 성동리 방수공사를 계획하면서 수구리에서 반대 진정하다 오던 중 연중 쟁론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성동리와 수구리가 싸워왔는데 이제 해결을 본 거예요. 이게 제방단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가면은 성동리 제방 북쪽 제방에 가면은 그 생명의 다리 교각 흔적이 이렇게 5개가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제방자가 이렇게 붙어놨는데 제방다리만 이렇게 흔적이 옆으로 보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지. 이게 그런 옛날에 성동리 치수와 관계된 철교와 관련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그 시설입니다. 이게 웅천 철교잖아요. 지금 얼렸죠. 웅천천 하구에.
어느 날은 이렇게 시원하게 아예 제방이고 뭐 없이 그냥 웅천천 포함해서 범나무까지 시원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죠 지금. 자, 웅천천 이제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제방 만들고 철교도 만들고. 근데 여기 하리에 하리에 여기 이제 웅천천 하리에 이거 이제 일반 다리 국도 21호 일반 다리 또 만들어요. 1년 뒤에. 그러니까 웅천천 철교 2개, 일반 다리 2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런 구조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철교 건설과 관련해서도 1931년도에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요. 보령군 웅천교 가설 철교 웅천다리 가설 결정 해가지고 중간에 지금 보겠습니다. 공사비 22,900원을 투하여 장 82m, 폭 4m 85의 철근 콘크리트 도로로 교량을 건설한다. 이렇게 계획을 됐어요. 그동안에는 목교로, 나무, 목교로 건너다 했는데, 이제 1931년도에 와서 2등도로 82m의 도로 건설을 했다가 1년 뒤에 보령 웅천 철교 초도식 완공식을 거행하고 있죠. 공사 중이던 충남 보령군 웅천교는 본월 19일 완전히 준공해서 21일 오전 관민 다수가 참여하여 초도식을 거행하고 겸해서 성대한 낙성연이 있었다 한다. 그래서 1년 만에 철교 건설 이후에 또 1년 만에 웅천대교를 건설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웅천다리다, 웅천천 타블랜드라 이제 보령에서 가장 큰 다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지냈죠.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웅천 큰 다리예요. 다행히 이런 사진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거 볼 수가 있죠. 이게 31년도에 만들어진 큰 다리고, 이건 오늘날 웅천 큰 다리인데, 이건 1967년도에 다시 개설을 했어요. 좀 넓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6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자,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지금 신문 자료예요. 부산일보 1932년 7월 26일자 신문인데 제목 보세요. 웅천교가 만들어진 지 4일 뒤에 만들어진 기사예요. 충남 제1을, 이게 자랑 과자예요. 충남 제1을 자랑하는 웅천교. 대문짝만은. 우리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1932년도 건설될 당시에 충남에서 제1이에요. 최고다리다 이거예요. 제1을 자랑하는. 그래서 나중에 하천을 개수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좀 확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 제1의 다리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내가 일본어로 돼서 많이 못 읽지만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여기 셋째 줄에 보면은 해당 다리는 중교와 대교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웅천 다리가 2개죠. 중교와 대교로 나눠져 있고, 중교는 약 28m, 대교는 75m 정도 된다. 공비는 3만여 원이 투입이 됐다. 전부 철제 콘크리트로 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오죠. 충남 유수의 가교다. 유수, 손꼽아 헤아릴 수 있는 다리다. 이런 얘기예요. 충남 유수의 가교다. 그리고 충남 유수의 가교다. 그리고 충남 제1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충남의 제1다리예요. 32년 다리. 그런데 32년부터는 역전이 되죠. 왜? 공주 금강교 알죠? 공산성 밑에 시관동 건너가는 그 다리가 이듬해 33년도에 완성이 돼요. 약 500m 정도 됩니다. 그것이. 그게 국도 1호선이기 때문에 1등 도로에다가 폭도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비하면 해발이 8이지만은 그거 건설되기 전에는 충남 제1을 자랑하는 웅천교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죠.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1초도 안 가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이 많잖아요 지금 이게. 일단 이런 자랑스러운 다리였다. 근데 또 하나 이 금강철교는 철교예요. 저기 공주에 있는 것은. 근데 이건 전부 다 철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이제 차이점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웅천교가 이렇게 똑같은 웅천천을 건너는데 웅천교가 충남 제1을 자랑하는 이런 다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철교 그럼 철교는 어떡하냐 근데 기사는 없어요. 이 철교가 1931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이 철교보다 먼저 만들어진 철교가 어디에 있냐면은 장성보다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충남을 통과하는 것이 경부선이죠. 1905년도에 장성보다 한 6, 7년, 25, 6년 먼저 만들어졌어요. 근데 경부선이 경상도 지역을 통과할 때는 낙동강 하구이기 때문에 긴 철교가 많이 나오지만 충남을 통과하는 데는 금강을 통과하지는 않아요. 근데 경부선이 조치원, 청주, 세종 이 부분을 통과할 때는 거기에 미호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청주에서 조치원, 세종으로 미호천. 그래서 미호천을 건너는 미호천 철교가 경부선 철교로 충남에서는 이 당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5년 후에 여기에 장항선에 웅천 철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게 지금도 조치원역 옆에 있는 미호천 철교예요. 지금도 사용이 돼요. KTX가 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미호천을 건너한 철교. 한번 거리 짐작 한번 해봐요. 길이 짐작을. 자, 타립수를 한번 봐요. 몇 개 정도 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강을 건너는 다리가, 강 안에 넣어진 다리가 10개의 다리가 넣어졌어요. 미호천대교가. 자, 그러면 장항선 철도, 웅천 철교 다리가 몇 개인가 봐요. 금방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양쪽 벽에 이쪽 벽에 된 건 빠지고 이쪽 여기 이게 벽이 아닌가요? 그럼 8개네요. 8개. 근데 이쪽에 작은 철다리 있죠? 작은 철다리가 3개의 교각이 있었어요. 그럼 10개는 이제 11개예요. 그럼 이 길이가 미호천 철교 길이하고 똑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철교도 웅천천 하구를 건너는 철교도 충남 굴치의 근대식 철교다. 이런 점이지 이게. 보도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웅천천 하구에 놓여진 근대식 다리들. 이게 미호천 철교 카카오맵인데 지금 교각이 10개가 지금 정확하게 보여요. 위에서 보이면은. 그래서 웅천천 철교와 맞먹는 미호천 철교인데 충남의 흉코가 헤아리는 미호천 철교와 웅천 철교 또 웅천대교 이게 웅천천 하구에 건설된 그 당시로서는 참 충남의 자랑스러운 웅천천의 하나의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근대 건축물들이죠. 지금은 뭐 인식을 좀 못하고 있고 이 금강교도 지금 크게 관광물로서만 좀 시정이 되고 있는 하나의 지나간 역사지만 하여튼 웅천천 쪽에 이런 그 근대식 다리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것도 하나의 웅천천 역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웅천천 이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제가 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에서 하실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 기회가 되면은 웅천천 주변의 역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